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첫째 좀 보고 배워. 생긴 것도 촌스러워가지고. 10년간 시댁살이를 한 저와 몇 년 만에 미국에서 온 첫째 형님을 비교하며 시어머니는 먹다 남은 잡채를 집어 던졌습니다. 음식물을 뒤집어 쓴 채 덜덜 떨고 있던 제 옆엔 얄밉게 비웃던 첫째 형님과 고개를 돌려버린 한심한 남편분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7년의 피눈물 나는 헌신을 뒤로 한 채 맨몸으로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잘난 큰 며느리만 떠받들던 시어머니의 오만함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고 일주일도 되지 않아 제 앞에서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에는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날은 명절 저녁이었어요. 거실에서는 첫째 형님과 시어머니가 나란히 소파에 앉아 과일을 깎아 드시며 한가롭게 웃고 떠들고 계셨습니다. 형님이 사과를 한 입 베어 물며 무슨 말을 했는지 시어머니가 입을 가리고 깔깔대는 소리가 부엌까지 쩌렁쩌렁 울려왔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등 뒤로 들으며 부엌에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전을 부치고 나물 5가지를 무치고 갈비찜을 졸이고 잡채를 볶았어요. 앞치마가 기름과 땀으로 흠뻑 젖도록 부엌을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24가지 반찬을 혼자 힘으로 만들어냈습니다. 형님은 아침에 느지막이 일어나셔서 화장을 고치더니 곧바로 거실 소파에 자리를 잡으셨어요. 앞치마를 두르시는 건 구경도 못했습니다. 7년이었어요. 처음 결혼 후 3년 동안은 남부럽지 않은 신혼생활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아버지가 쓰러지셨고 저는 제 직업과 계획 중이던 임신까지 포기하며 시아버지의 병수발과 시어머니의 시댁살이를 견뎌냈습니다. 형님은 5년 전 아주버님의 미국 직장을 핑계로 훌쩍 떠나셨어요. 그 뒤로 모든 시댁 경조사와 가사노동은 오롯이 제 몫이었습니다. 시아버지 병원 통원은 물론이고 대소변까지 제가 감당해야 했죠. 5년 만에 화려한 차림으로 귀국하신 형님은 시어머니에게 고가의 명품 목걸이와 가방을 안기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부터 집안일로 초라해진 제 외모와 학벌을 형님과 대놓고 비교하며 노골적으로 깎아내리기 시작하셨어요. 반찬을 모두 상에 올리고 식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저는 땀에 젖은 앞치마를 겨우 벗어던지고 식탁 맨 끝자리에 앉았어요. 등줄기에 흥건하게 배어든 땀이 서늘하게 식어가는데 형님이 젓가락으로 반찬을 이리저리 뒤적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반찬이 하나같이 왜 이렇게 짜? 간은 소금으로 퍼부은 거야, 뭐야? 형님이 젓가락을 집었던 나무를 탁 내려놓으며 인상을 구겼습니다. 에휴, 뭘 배운 게 없으니 살림이 그 모양이지. 윤선언은 대체 몇 년을 해도 늘질 않니? 시어머니가 형님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대놓고 혀를 끌끌 차셨어요. 어머니, 그래도 윤서가 나름 노력은 하잖아요. 그치, 윤서야? 형님이 물컵을 들며 저를 흘끗 쳐다봤습니다. 나름 노력이라는 그 말이 목구멍에 가시처럼 걸렸지만 저는 입술을 꾹 깨물고 참았어요. 노력은 무슨? 큰 며느리는 미국에서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이 많았는데 돌아오자마자 이렇게 비싼 선물도 챙겨주고 윤선언은 맨날 집에 있으면서 뭘 했어? 시어머니가 형님이 사다 드린 명품 목걸이를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리며 말씀하셨어요. 저한테는 단 한 번도 보여주신 적 없는 흐뭇한 표정이었습니다. 남편은 식탁 건너편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밥만 퍼먹고 있었어요.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험악해져가는 분위기 속에서 슬그머니 숟가락질만 느리게 하며 식탁에서 존재감을 지우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7년 동안 이 집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아버님 병원도 저 혼자 다녔고, 집안 경조사도 하나도 빠지지 않았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시울이 벌겋게 달아올랐지만
꾹 눌러 삼켰어요. 직장도 그만뒀어요. 아이도 포기했고요. 그런데 왜 저를 이렇게 미워하세요? 아휴, 별것도 아닌 걸로 명절에 울고불고야. 어머니, 신경 쓰지 마세요. 윤서가 원래 좀 예민하잖아요. 형님이 물수건으로 손을 느긋하게 닦으며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불에 기름을 부었어요. 시어머니의 눈이 시뻘겋게 충혈되며 이글이글 타올랐습니다. 뭐? 최선을 다했다고? 고작 이 정도가 최선이야? 시어머니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부모도 없는 것이 어디서 주워들은 말로 나한테 대들어? 천혜고아가 가정교육을 받았어야 말이지. 그 말이 심장을 정면으로 관통했습니다. 숨이 턱 막혔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가 상위에 놓인 잡채 접시를 번쩍 집어들었습니다. 저는 미처 피하지 못했어요. 기름기 번들거리는 당면과 시금치가 제 얼굴을 정면으로 강타했습니다. 따끈한 참기름 국물이 이마를 타고 볼 위로 줄줄 흘러내렸고 당면 가닥이 머리카락 사이사이에 질겅질겅 엉켜붙었어요. 거실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형님은 입을 손으로 가린 채 고개를 슬쩍 돌렸고 남편은 숟가락을 쥔 채 돌처럼 굳어버렸어요. 저는 천천히 손등으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기름진 국물이 손가락 사이로 미끄덩거렸어요. 그 순간 머릿속에서 7년이라는 시간이 필름처럼 돌아갔습니다. 고아였던 저를 유일하게 친딸처럼 안아주시던 시아버지의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그 은혜에 보답하겠다고 직장도 아이도 내려놓았던 날, 병실에서 시아버지의 대소변을 받아내며 뜬 눈으로 밤을 새우던 수천 개의 새벽. 그 모든 헌신이 지금 이 얼굴 위에 엉켜붙은 당면 한 가닥만큼의 가치도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시아버지를 향한 부채감만으로 이 지옥을 버틸 수는 없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바닥에 널브러진 음식물을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안방으로 들어가 옷장 맨 아랫칸에 넣어두었던 작은 가방 하나를 꺼냈어요. 혹시 이런 날이 올까봐 몰래 챙겨뒀던 가방이었습니다. 뭐야, 인연이? 어딜 가려고? 당장 이 바닥부터 치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신발을 신는 손끝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지만 발걸음만큼은 멈추지 않았어요. 윤서야, 잠깐. 어머니가 좀 흥분하셔서 그런 거야. 이 밤에 어딜 가려고 그래? 형님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느긋하게 들려왔지만 저는 문고리를 잡은 손에 더 세게 힘을 주었습니다. 남편은 현관 앞에 서 있었어요. 입술을 달싹거리면서도 한마디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팔 하나만 뻗으면 제 손목을 잡을 수 있는 거리였는데 그 사람은 그냥 우두커니 서 있었어요. 고개를 살짝 숙인 채 어머니 쪽을 힐끗 올려다보면서요. 그 비겁한 눈동자를 마지막으로 한번 쳐다봤습니다. 아무것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겉옷조차 챙기지 못한 채 맞닥뜨린 12월의 칼바람이 젖은 얼굴을 사정없이 핥히었어요. 등 뒤로 시어머니의 악에 바친 고함 소리와 형님의 가식적인 만류 목소리가 복도 끝까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남편은 끝내 현관문 밖으로 한 발짝도 따라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떠나는 모습을 그냥 비겁하게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울어댔어요.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한번 내려다보고 차단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그리고 연락처를 뒤져 대학 동창 수진이의 이름을 찾았어요. 수진아, 나야. 오늘 밤에 갈 데가 없어. 제발 문 좀 열어줘. 전송 버튼을 누르고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깊이 밀어 넣었습니다. 차가운 겨울 골목길 위로 가로등 불빛이 길게 늘어져 있었어요. 저는 얼굴에 아직 남아있는 참기름 냄새를 맡으며 어둡고 텅 빈 골목 끝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날 밤 늦은 시간이었는데도 수진이는 현관문을 활짝 열어줬어요. 잠옷바람에 부스스한 머리를 한 채로 저를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덥석 잡아 끌었습니다. 윤서야, 이게 무슨 꼴이야? 얼굴에 뭐가 이렇게 묻어 있어? 수진이가 손가락으로 제 머리카락에 엉겨붙은 당면가락을 떼어내며 얼굴을 찡그렸어요. 뒤따라 나온 수진이 남편 동혁 씨도 거실불을 환하게 켜고 따뜻한 차를 내려다 주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어요. 손끝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김이 코끝에 닿는 순간 7년간 억눌러 왔던 서러움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참으려고 이를 악물었는데 수진이가 제 등을 천천히 쓸어주자 그만두기 무너지듯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수진아, 나 7년 동안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 새벽부터 밤까지 시아버지 대소변 받아내고 명절마다 혼자 상 차리고 그러고도 모자라서 고아라고 가정교육을 못 받았다고 얼굴에 음식을 던져. 수진이가 제 어깨를 꼭 감싸 안았어요. 동혁 씨는 건너편 의자에 앉아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 곁에 있어줬습니다. 저는 수진이 어깨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8시, 저는 소파 위에서 눈을 떴어요. 수진이가 덮어준 담요가 가슴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어요. 남편한테서 연락이 왔을 거라고 기대했어요. 짐을 챙기러 오라거나 미안하다거나 무슨 말이라도 있을 줄 알았습니다. 화면을 켜는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음성 메시지가 수십 통이 쌓여 있었는데 전부 시어머니였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를 재생하자마자 귀를 찢는 쌍욕이 쏟아졌어요. 이 못된 년아, 아침상도 안 차리고 어디로 도망간 거야? 당장 기어 들어와서 밥부터 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메시지도 전부 같았습니다. 온갖 욕설이 섞인 악의적인 목소리가 끊임없이 쏟아졌어요. 남편한테서 온 연락은 단 한 통도 없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소파 위에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났어요. 수진이 부부는 이미 출근한 뒤였고 신혼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세수를 하려고 화장실에 들어가다가 거울 앞에서 발이 멈췄어요. 헝클어진 머리카락, 생기라곤 찾아볼 수 없는 푹 꺼진 눈, 거칠게 갈라진 입술, 거울 속에 비친 여자가 낯설었습니다. 겨우 32살인데 마흔이 넘은 사람처럼 늙어 있었어요. 7년 동안 시댁의 노예로 살아온 흔적이 얼굴 구석구석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세면대를 꽉 움켜쥐었어요. 손등의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이 꼴로는 더는 못 살아. 오늘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야. 거울 속의 그 초라한 여자한테 대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며칠 뒤 남편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당분간 형님네가 부모님 모시기로 했어. 마음 좀 추스르고 돌아와. 저는 그 문자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한 글자도 없었어요. 당연히 돌아올 거라는 투였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번호를 차단하고 남편 번호를 차단하고 시댁과 연결된 모든 연락망을 하나하나 끊어버렸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오직 한 가지에만 매달렸어요. 낡은 노트북을 열어 7년 전에 멈춰버린 이력서를 꺼냈습니다. 경력란이 텅 비어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일했던 회사 이름 옆에 적힌 퇴사 날짜가 까마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밤낮 없이 최신 트렌드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낮에는 도서관에서 마케팅 서적을 파고들었고, 밤에는 수진이네 거실 소파에 엎드려 포트폴리오를 한 장 한 장 만들어 갔습니다. 수십 군데 회사에 지원서를 밀어 넣었어요. 하지만 7년이라는 경력 단절의 꼬리표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이력서를 보낸 곳마다 냉랭한 불합격 통보가 돌아왔어요. 서류 탈락, 서류 탈락,
서류 탈락. 숨이 막혔습니다. 현실이 코앞까지 벽처럼 다가오는 느낌이었어요. 매일 저녁 퇴근하고 돌아오는 수진이 부부에게 얹혀 사는 것도 미안함이 극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신혼인 두 사람의 좁은 공간에 저라는 짐덩이가 버티고 앉아 있으니 아무리 좋은 친구라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수진이가 휴대전화를 들고 와서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수진이가 휴대전화를 들고 와서 제 앞에 화면을 들이밀었습니다. 수진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윤서야, 이것 좀 봐. 시어머니가 내 SNS에 이런 걸 남기셨어. 화면에는 수진이의 게시물 댓글란에 시어머니가 남긴 글이 빼곡하게 달려 있었습니다. 도망친 며느리를 숨겨주는 년이라느니, 두고 보겠다느니, 소름이 끼칠 정도로 집요하고 섬뜩한 협박이었어요. 제 휴대전화 번호뿐만 아니라 수진이의 SNS 계정까지 어떻게 알아냈는지 그 집요함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동혁 씨가 그 댓글을 보더니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윤서 씨, 이건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이런 건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동혁 씨가 식탁 의자를 당겨 앉으며 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윤서 씨, 사실 우리 회사 기획 파트에서 경력직을 급하게 구하고 있거든요. 윤서 씨 예전에 기획일 하셨다고 했잖아요. 내가 면접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저는 동혁 씨의 얼굴을 멍하니 올려다봤어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수십 통의 불합격 통보에 짓눌려 있던 가슴 속에서 뭔가가 불씨처럼 살아나는 게 느껴졌어요. 동혁 씨, 정말이에요? 저 정말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소파 위에 엎드려 면접용 기획안을 한 장 한 장 완성해 나갔어요. 손끝이 떨렸지만 펜을 놓지 않았습니다. 새벽까지 고치고 또 고쳤어요. 다음날 아침 수진이가 자기 옷장에서 깔끔한 정장을 꺼내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거 입어. 사이즈 맞을 거야. 윤서야, 넌 할 수 있어. 저는 7년 만에 정장을 입었어요. 거울 앞에 서니 며칠 전 그 초라한 얼굴과는 다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면접장에 들어서자 기획팀장이 책상 너머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력서를 훑어보던 팀장의 시선이 7년이라는 공백기에서 잠깐 멈췄어요. 경력 공백이 꽤 기네요. 네, 7년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이 기획안으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밤새 준비한 기획안을 팀장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팀장이 한 장 한 장 넘기는 동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팀장의 눈빛이 점점 달라지는 게 보였습니다. 공백기를 흠잡던 표정이 사라지고 기획안 위를 짚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어요. 이 아이디어 직접 구상하신 거예요? 네, 전부 제가 만들었습니다. 팀장이 기획안을 덮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 가능합니까?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눈시울이 뜨거웠지만 이번에는 울지 않았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새 직장에 출근한 지 3개월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7년이라는 공백이 발목을 잡을까봐 두려웠지만 기획팀장과 팀원들이 밤늦게까지 곁에 남아 사내 시스템과 실무 활용법을 하나하나 가르쳐 줬습니다. 저는 그 호의를 허투루 쓰지 않았어요. 누구보다 일찍 출근하고 누구보다 늦게 퇴근하며 업무에 이를 악물고 매달렸습니다. 월급을 받을 때마다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독립자금을 차곡차곡 모아갔어요. 그날도 클라이언트 미팅을 마치고 회사 건물 로비로 들어서던 참이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는 순간 제 눈앞에 사람 하나가 불쑥 나타나 다짜고짜 앞을 가로막았어요. 옷이 흑투성이었고 머리카락이 엉킨 채 사방으로 뻗쳐 있었습니다. 얼굴이 반쯤 가려져 있었는데 그 사이로 보이는 눈이 핏발이 잔뜩 서 있었어요. 저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사람이 무릎을 꿇었어요. 찬 대리석 바닥에 두 무릎을 탁 부딪히며 엎드리듯 쓰러졌습니다. 윤서야, 제발 살려줘. 나 이대로 죽어. 제발. 시어머니였어요. 항상 꿋꿋하게 허리를 세우고 턱을 치켜들며 저를 내려다보시던 그 시어머니가 로비 한가운데 찬바닥에 엎드려 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로비를 지나던 사람들이 하나둘 걸음을 멈추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극도의 당혹감에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다리가 풀려서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어디라고 이러세요? 어떻게 여길 찾아오신 거예요? 시어머니가 제 바짓가랑이를 두 손으로 움켜쥐었어요. 손톱이 부러져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에 때가 시커멓게 끼어 있었습니다. 큰 놈한테 다 뺏겼어. 그 나쁜 놈들이 아버지 땅을 몽땅 빼돌리고 도망갔어. 횡설수설하는 오열 속에서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시어머니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을 하나하나 맞춰보니 소름이 끼치는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당분간 시부모를 모시겠다던 첫째 형님 부부는 효도를 하러 온 게 아니었어요. 미국에서 하던 사업이 완전히 망해서 엄청난 빚더미에 쫓겨 도피하듯 귀국한 것이었습니다. 형님 부부가 노린 건 처음부터 시아버지 명의로 된 시골 선산이었어요. 그 부근에 대규모 고속도로가 들어선다는 개발 정보를 미리 알아낸 형님 부부는 막대한 토지 보상금을 송두리째 빼돌리기 위해 귀국하여 가증스러운 효자 노릇을 연기했던 거예요. 제가 집을 나간 지 불과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형님 부부는 누워 계신 시아버지의 병실에 몰래 잠입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손에 억지로 도장을 찍게 하고 신분증과 땅 문서를 위조해서 수십억에 달하는 보상금을 몽땅 현금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흔적도 없이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살던 집도 빼앗겼어. 큰놈 빚보증 때문에 집이 넘어갔다고. 나 길바닥에 다 앉아. 시어머니가 로비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울부짖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서서 노골적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네 남편 월급으로는 아버지 요양병원비도 못 내. 윤서야, 너밖에 없어. 제발 돌아와서 아버지 좀 봐줘. 응? 저는 시어머니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찬바닥에 엎드려 콧물과 눈물을 질질 흘리며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있는 이 사람이 석 달 전에 제 얼굴에 잡채를 던지며 천에 고아라고 짓밟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가슴 속에서 일말의 동정심마저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저한테 잡채를 던지셨죠? 제 얼굴에. 기름이 줄줄 흐르는 잡채를 던지시면서 천에 고아라 가정교육을 못 받았다고 하셨죠? 시어머니의 울음이 뚝 멈췄어요. 고개를 들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어요. 다시는 이 집 사람으로 살지 않겠다고. 어머니, 두 번 다시 제 인생에 얼씬거리지 마세요.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눈빛이 돌변했어요. 콧물 범벅이 된 얼굴에서 슬픔이 사라지고 악귀 같은 분노가 이글이글 타올랐습니다. 무릎을 꿇고 있던 자리에서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제 멱살을 두 손으로 움켜쥐었어요. 이 몹쓸려나, 며느리가 시어미한테 이래? 천하의 몹쓸련? 거친 쌍욕과 함께 시어머니의 손바닥이 제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불의의 일격에 제 몸이 대리석 바닥으로 나동그라졌어요. 쓰러진 제 위로 시어머니가 짐승처럼 올라타 머리채를 쥐어뜯기 시작했습니다. 뒤통수가 바닥에 부딪히며 눈앞이 하얗게 번쩍였어요. 주변에 있던 타사 직원들과 보안 요원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습니다. 건장한 보안 요원 2명이 시어머니의 팔을 잡아 간신히 떼어냈어요. 누군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 로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출동한 경찰에게 제압당한 시어머니가 순찰자에 실려가는 와중에도 목이 찢어져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직 이혼도장 안 찍었어.
네 직장이고 새살림이고 내가 다 박살 내놓을 거야. 두고 봐, 이년아. 순찰차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로비 바닥에 주저앉은 채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 올렸어요. 뺨이 불에 댄 것처럼 뜨거웠고 입술이 찢어져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경찰 소동이 끝나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4번 울린 뒤에야 남편이 받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내 직장까지 찾아왔어. 로비에서 머리채를 잡히고 뺨을 맞았다고. 경찰까지 왔어. 뭐? 어머니가 거기까지 어떻게 간 거야? 어떻게 가셨냐고? 지금 그게 중요해? 나 맞았다고. 경찰 왔다고. 어머니가 요즘 좀 많이 힘드셔서 그래. 내가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게, 윤서야. 그냥 좀 이해해 줘. 저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어요. 이해해 줘. 아내가 자기 어머니한테 맞았는데 한마디 제짓도 못하고 이해해 달라고 징징대는 이 남자의 밑바닥을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로비 의자에 앉아 찢어진 입술에서 흘러내리는 피를 손등으로 닦으며 피도 눈물도 없는 완벽한 이혼을 하겠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경찰 소동 다음 날 아침 저는 거울 앞에 섰어요. 퉁퉁 부어오른 뺨과 찢어진 입술이 거울 속에서 흉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파운데이션을 두껍게 덧바르고 컨실러로 멍든 자리를 악착같이 눌러 가렸어요. 손끝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 가리고 나서 거울을 한 번 더 들여다봤어요. 아직도 볼이 얼얼했지만 저는 구두끈을 단단히 조여매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 기획팀장이 제 자리로 다가왔어요. 어제 로비에서 벌어진 일을 이미 알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팀장은 제 얼굴을 한번 훑어보더니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윤서 씨, 오늘 코스메틱 브랜드 런칭 캠페인 킥오프 미팅이에요. 자료 준비된 거 맞죠? 네, 다 준비했습니다. 팀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제 어깨를 한번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상처를 캐묻는 대신 일로 저를 일으켜 세워준 거였습니다. 팀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최신 트렌드와 낯선 사내 시스템에 완벽히 적응할 수 있도록 밤 늦게까지 곁에 남아 도와줬습니다. 저는 그 마음들을 생존 본능으로 삼았어요. 대형 코스메틱 브랜드의 신규 런칭 캠페인에 모든 것을 걸고 무섭게 매달렸습니다. 며칠 밤을 새워가며 시장 조사와 소비자 분석에 파고들었어요. 사무실 불이 꺼진 뒤에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기획안을 짜던 어느 새벽 문득 시아버지 병수발을 하던 시절이 떠올랐어요. 병실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다 잠깐 눈을 붙이면 새벽 5시에 맘카페에 접속하곤 했습니다. 육아 이야기, 살림 이야기, 남편 이야기. 3040 주부들이 쏟아내는 지독하게 현실적인 고민들을 매일같이 읽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외로워서 들여다봤던 건데 그 안에 진짜 소비자들의 날 것 그대로의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 경험을 프로젝트에 접목시켰습니다. 뜬구름 잡는 마케팅이 아니라 실제로 지갑을 여는 주부들의 심리를 정확히 꿰뚫는 기획안을 만들었습니다. 기획안을 제출하던 날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임원진이 기획안을 한 장씩 넘기며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현장을 아는 사람이 쓴 기획안이네. 실소비자들의 지갑을 열 포인트를 정확히 짚었어. 이거 메인 컨셉으로 가죠? 그 한마디에 회의실 안이 술렁였습니다. 기획팀장이 건너편에서 저를 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어요. 저는 그제야 꽉 쥐고 있던 두 손의 힘을 풀었습니다. 손바닥에 손톱 자국이 반달 모양으로 깊이 찍혀 있었어요. 그렇게 한참 업무 성과를 내며 질주하던 어느 날, 제 휴대전화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요양병원 수간호사였어요. 윤서 씨? 시아버지 되시는 분 건으로 연락드립니다. 보호자분들이 병원비를 장기간 내지 않으셔서
환자분을 무료 병동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쥔 손이 서서히 굳어지는 걸 느꼈어요. 무료 병동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시설이 가장 열악한 병동이에요. 보호자분들께 연락을 수차례 드렸는데 전혀 응답이 없으셔서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고아였던 저를 유일하게 품어주셨던 시아버지가 친아들과 아내한테 버림받고 가장 열악한 병동에 짐짝처럼 내던져졌다는 사실이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연락 왔어. 아버님이 무료병동으로 옮겨지셨대. 병원비 안 냈다고. 병원 연락처 남길 테니까 직접 처리해. 건조한 문자 한 통만 보내고 더 이상의 구원자 역할을 냉정하게 끊어냈어요. 7년간 극진히 모셨던 시아버지가 결국 핏줄인 친아들과 아내에게 쓰레기처럼 방치되었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한 이상 저 혼자 또다시 짊어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퇴근길 저는 곧장 수진이 남편 동혁 씨가 소개해준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변호사 책상 앞에 앉아 가방 안에 넣어두었던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변호사님, 이건 지난 7년간 시아버지 병원에 다녔던 진료 기록이고요. 이건 로비에서 시어머니한테 폭행당한 진단서. 이건 그날 경찰 출동 기록이에요. 서류를 하나씩 꺼내 책상 위에 내려놓을 때마다 탁탁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어머니가 제 친구 SNS에 남긴 협박 메시지들이에요. 캡처 전부 다 해놨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증거가 아주 꼼꼼하네요. 이 정도면 충분히 싸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가 아니라 완벽하게 이기고 싶어요. 위자료도 한 푼도 빠지지 않게 다 받아내 주세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이혼소장과 거액의 위자료 청구서가 작성되기 시작했어요. 펜이 종이 위를 긁는 소리가 사무실 안에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며칠 뒤 소장이 법원에 정식으로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피 튀기는 반격의 서막이 올라간 거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주 제가 메인 기획자로 영혼을 갈아 넣은 코스메틱 브랜드 캠페인이 대중에게 공개되었습니다. 런칭 당일 기획팀 사무실 안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윤서 씨, 지금 매출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 대박이에요. 팀원이 모니터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숫자가 눈에 보이는 속도로 치솟고 있었어요. 회사 창립 이래 최고 매출이래. 윤서 씨 해냈네요. 팀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팀원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저는 모니터에 찍힌 숫자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부어오른 뺨을 파운데이션으로 가리고 출근했던 그 아침이 떠올랐어요. 무너지지 않기 위해 이를 악물고 버틴 모든 밤들이 저 숫자 하나하나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고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소장이 접수되고 3개월이 흘렀어요. 런칭 캠페인의 압도적인 성공 덕분에 저는 수습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회사 대표가 직접 제 자리로 찾아왔습니다. 윤서 씨, 이번 캠페인 숫자 봤어요. 우리 회사에 온 지 반년도 안 됐는데 이런 성과를 낸 사람은 처음입니다. 대표가 양복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제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특별 포상금이에요. 그리고 기획 파트 과장 발령도 함께 냈으니까 다음 주부터 직함 바뀝니다. 저는 봉투를 내려다보며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었어요. 주변 팀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기획팀장이 건너편에서 팔짱을 끼고 흐뭇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주말 저는 드디어 수진이 부부의 집을 나왔습니다. 오랫동안 신세를 졌던 좁은 신혼집 현관에서 수진이가 제 가방끈을 잡아당기며 입을 열었어요. 야, 벌써 나가네? 좀 더 이따 가지. 수진아,
언제까지 신혼집에 얹혀 살아. 이제 내 발로 서야지. 수진이가 코를 흘적이며 저를 꼭 안아줬어요. 현관뒤에 서 있던 동혁 씨가 제 짐가방을 들어 차 트렁크에 실어줬습니다. 윤서 씨,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요. 저는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했어요. 이 두 사람이 없었으면 저는 아직도 그 지옥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새 집은 햇살이 쏟아지는 아담한 투룸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온전히 제 이름으로 계약한 공간이었어요. 가구를 하나하나 들여놓고 커튼을 달고 작은 화분을 창가에 올려놓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저는 혼자 와인잔을 기울이며 창밖 야경을 내려다봤어요. 반짝이는 불빛들이 까만 하늘 아래로 강물처럼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온전히 제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공간에서 아무한테도 눈치 보지 않고 숨을 쉬고 있었어요. 그때 휴대전화가 짧게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문자를 열었더니 요양병원에서 보낸 부고 안내였습니다. 저는 와인잔을 내려놓았어요. 한참을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차가운 무료병동에서 가족 누구의 배웅도 받지 못한 채 쓸쓸하게 숨을 거두셨다고 했습니다. 창밖의 야경이 흐릿하게 번졌어요. 눈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어요. 부고 소식이 퍼지기 무섭게 시어머니와 남편이 연락을 해왔어요. 차단해뒀던 번호 말고 다른 번호를 구해서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장례인데 며느리가 안 오면 어떡해. 장례비라도 좀 보태줘. 네가 7년 모신 시아버지야. 장례비는 당연히 네가 내야지. 며느리 도리가 뭔지 몰라? 저는 두 번호를 모두 차단해버렸어요. 장례식장 근처에는 그림자조차 비치지 않았습니다. 모든 형식적인 장례 절차가 끝나고 시댁 식구들이 뿔뿔이 흩어진 다음 날이었어요. 저는 홀로 시아버지가 안치된 외진 납골당을 찾아갔습니다. 평소 아버님이 가장 좋아하시던 달콤한 약과 한 봉지와 작은 국화꽃 한 송이를 유리문 앞에 가지런히 내려놓았어요.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습니다. 고아였던 저를 처음으로 딸이라고 불러주셨던 그 따뜻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 은혜 때문에 7년을 버텼고 그 부채감 때문에 제 인생을 통째로 바쳤습니다. 저는 속으로 조용히 인사를 건넸어요. 아버님, 이제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닌 온전한 저로 살아가겠습니다. 7년간 제 발목을 잡고 있던 부채감과 미련의 마지막 끈을 그 자리에서 끊어냈어요. 눈을 뜨고 납골당을 나설 때 발걸음이 놀랄 만큼 가벼웠습니다. 며칠 뒤 법원에서 이혼 소송의 첫 번째 조정기일이 열렸어요. 법원 복도에서 남편을 마주쳤습니다. 양복이 구겨져 있었고 눈 밑에 시커먼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윤서야, 형 때문에 집안 꼴이 이 꼴이 됐어. 빚이 산더미야. 소송 좀 취하해줘. 응? 부탁이야. 남편이 법원 복도 한가운데서 두 손을 비비며 매달렸습니다. 그 말 시어머니가 내 얼굴에 잡채 던지실 때 하셨어야죠. 내가 맞고 끌려나갈 때 하셨어야죠.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돌아섰습니다. 조정실 안에서 제 변호사는 준비해간 증거 자료를 판사 앞에 하나하나 내려놓았어요. 폭행 진단서, 경찰 출동 기록, 협박 메시지 캡처, 7년간의 병수발 기록. 남편 쪽 변호사는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하고 서류만 뒤적거렸습니다. 조정은 결렬되었어요. 자비 없는 정식 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남편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등이 굽어 있었고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저는 초라한 뒷모습을 싸늘하게 내려다봤어요. 시댁이라는 거대한 감옥에서 법적으로도 완벽하게 풀려날 거라는 확신이 가슴속에서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그 주말 저는 기획팀장과 팀원들 그리고 수진이 부부를 새 집으로 초대했어요.
좁은 투룸이 사람들로 빼곡하게 찼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음식을 상위에 올려놓자 수진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야, 윤서야, 너 요리 이렇게 잘했어? 7년 동안 24첩 반상 차린 실력이 어디 안 가더라고. 모두가 웃었어요.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작은 오피스텔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잔을 들고 그 소리를 가만히 들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짜 동료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제 곁에 있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새벽, 저는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에는 학벌 때문에 주눅 들고 고아라는 말에 고개를 숙이며 눈물 짓던 그 주부가 더 이상 없었습니다. 스스로 운명을 개척해낸 사람의 얼굴이 거기 있었어요. 저는 거울 속의 그 여자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평화롭고 찬란한 일상이 이어지던 어느 금요일 오후였어요. 중요한 클라이언트와의 미팅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기분 좋게 회사 건물 로비로 들어서는데 익숙하고도 소름 끼치는 고함 소리가 귀를 때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로비 한가운데에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시뻘건 머리띠를 두르고 제 이름과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박힌 피켓을 머리 위로 쳐들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검은 마스크로 비겁하게 얼굴을 가린 남편이 고개를 숙인 채 또 다른 피켓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 건물에 강윤서라는 여자가 다닙니다. 인연이 병든 시아버지를 내다버리고 불륜을 저질러서 집을 나간 천하의 나쁜 폐륜녀예요. 시어머니의 쉰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어요. 마침 점심시간이라 로비를 오가던 수많은 직원들이 하나둘 걸음을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타사 직원들, 우리 회사 동료들, 로비 카페에 앉아있던 사람들까지 전부 고개를 돌려 이쪽을 쳐다봤어요. 누군가가 휴대전화를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어렵게 쌓아 올린 사회적 평판이 눈앞에서 진흙탕에 처박히는 게 보였습니다. 건장한 보안요원 2명이 달려와 시어머니의 앞을 막아섰어요. 어르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나가주세요. 그 순간 시어머니가 기다렸다는 듯 바닥에 벌러덩 드러누웠습니다. 팔다리를 버둥거리며 입에 거품을 물고 발작하듯 몸을 뒤틀었어요. 살려주세요. 며느리한테 맞아서 죽어가요. 전현이 시아버지를 죽였어요.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옆에 서 있던 남편은 마스크 너머로 눈을 질끈 감은 채 불쌍한 피해자인 척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저 여자 우리 회사 기획팀 아니야? 시아버지를 버렸다고? 세상. 그 말이 귀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큰아들의 사기로 전 재산을 잃고 시아버지의 장례 비용마저 빚을 져 사채업자들에게 쫓기게 된 시어머니가 승승장구하며 특진까지 한 저한테서 거액의 합의금을 뜯어내기 위해 이 악의적인 생떼를 시작한 거였어요. 이 충격적인 소동은 순식간에 사내 익명 게시판과 SNS를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자극적인 제목이 붙었어요. 시아버지 버린 폐륜 과장, 회사 로비에서 시어머니 폭행. 전부 거짓이었지만 진실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능력 있는 기획자로서의 제 이미지가 하루아침에 난도질당하고 있었어요. 월요일 아침 기획팀장이 무거운 얼굴로 제 자리에 다가왔습니다. 윤서 씨, 임원회의가 있었어요. 나도 최대한 막아봤는데 팀장이 말끝을 흐렸어요. 저는 팀장의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프로젝트에서 잠정 배제하고 당분간 대기 발령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기업 이미지 실추를 우려한다고. 청천벽력이었어요.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팀장이 미안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습니다. 그 주말 저는 오피스텔 문을 굳게 잠그고 혼자 안에 틀어박혀 있었어요. 모르는 번호로 악성 문자가 쉴 새 없이 쏟아졌습니다. 시아버지 버린 년 지옥에 가라. 회사에서 쫓겨나라. 화면을 볼 때마다 손가락 끝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저는 소파 위에 웅크리고 앉아 두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턱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이대로 무너지면 7년 동안 견뎠던 그 지옥이 다시 시작되는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노예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저는 손등으로 눈물을 세게 닦아냈습니다. 이를 악물었어요. 뱃속 깊은 곳에서 무서운 도끼가 천천히 차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당장 이혼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시어머니가 회사 로비에서 또 난동을 피웠어요. 허위사실 유포에 영업방해 협박까지. 기존 이혼 소송에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기존 이혼 소송에 더해서 형사 고소장을 추가로 넣어주세요. 명예훼손, 업무방해, 공갈협박 전부 다요. 증거 자료는 확보되어 있습니까? 로비 CCTV 영상, 보안요원 진술서, SNS 캡처, 악성 문자 전부 다 모아뒀어요. 한치의 빈틈도 없게 만들어주세요. 전화를 끊자마자 수진이한테 연락을 했어요. 수진이 부부가 30분 만에 오피스텔로 달려왔습니다. 뒤이어 기획팀장도 왔어요. 퇴근 후 소식을 듣고 곧바로 달려온 거였습니다. 저는 거실 바닥에 서류와 캡처 자료를 쭉 펼쳐 놓았어요. 시어머니의 로비 난동 영상, 경찰 출동 기록, 폭행 진단서, 협박 메시지, 그리고 7년간의 병수발 기록까지 전부 다였습니다. 이게 다 팩트야. 시어머니가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전부 여기에 있어. 수진이가 자료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손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이걸 참고 7년을 살았어? 윤서야, 이제 가만히 당하고만 있으면 안 돼. 기획팀장이 팔짱을 끼고 자료를 살펴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서 씨, 사내 여론을 뒤집을 수 있는 반박 자료를 만들어야 해요. 내가 도울게요. 저는 네 사람의 얼굴을 하나하나 둘러봤어요. 이 사람들이 없었으면 저는 진작에 무너져 내렸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한 뒤 다시 고개를 들어 똑바로 앞을 쳐다봤어요. 월요일에 끝낸다. 그날 밤 저는 그들과 함께 반박 자료를 한 장 한 장 벼려냈습니다. 칼을 가는 심정이었어요. 월요일 아침이 밝았어요. 회사 앞 도로에 시어머니와 남편이 또 나타났습니다. 지난주와 똑같은 시뻘건 머리띠, 똑같은 피켓, 똑같은 쉰 목소리로 악을 쓰며 시위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는 숨지 않았습니다. 정문 앞에서 경찰 2명과 변호사를 양쪽에 대동하고 서늘한 걸음걸이로 그들을 향해 걸어 나갔어요. 로비 안에는 출근하던 직원들이 하나둘 걸음을 멈추고 이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시위 현장을 구경하러 몰려든 사람들까지 합쳐 로비가 빼곡하게 들어찼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발견하고 피켓을 더 높이 쳐들었습니다. 척이 온다. 전현이 시아버지를 죽인 폐륜녀예요. 다들 보세요.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앞에서 딱 3발짝 거리를 두고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겨드랑이에 끼고 있던 대형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켰어요. 어머니, 말씀 다 하셨으면 이제 제가 보여드릴 게 있어요. 저는 태블릿 화면을 로비에 모인 사람들 쪽으로 돌렸습니다. 화면 위로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영상 속에는 명절 저녁 식탁이 찍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잡채 접시를 번쩍 집어들어 제 얼굴에 내던지는 장면이 선명하게 잡혔어요. 당면이 얼굴을 때리고 기름이 튀는 모습까지 또렷했습니다. 이어서 지난번 로비에서 시어머니가 제 머리채를 쥐어뜯고 뺨을 후려치는 장면이 연달아 재생되었어요. 시어머니의 폭언이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천에 구하라 가정교육을 못 받았다는 그 날카로운 목소리, 뺨을 때리는 찰싹거리는 소리가 사람들의 귀를 파고들었어요. 로비 안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지난주에 시위를 동정하며 수군거리던 사람들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갔어요. 시어머니를 바라보는 시선이 동정에서 경멸로 순식간에 뒤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입을 벌렸다 닫았다를 반복하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저건 편집한 거야. 가짜라고. 다 조작이야. 그때 제 옆에 서 있던 변호사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섰어요.
검은 서류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시어머니와 남편의 얼굴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강윤서 씨 대리인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협박 및 폭행의 혐의로 정식 접수된 형사 고소장과 손해배상 청구서입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로비 안에 단단하게 울렸어요. 시어머니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남편은 검은 마스크 너머로 눈알이 휘둥그레져서 변호사의 손에 들린 서류를 멍하니 쳐다봤어요. 저는 태블릿 화면을 한 번 더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건 첫째 형님 부부가 시아버지 명의의 토지 보상금을 빼돌리고 도주한 건으로 경찰이 수사 중인 기록이에요. 시아버지를 버린 건 제가 아니라 이 집안 사람들이에요. 화면에 경찰 수사 기록이 떴어요. 형님 부부가 시아버지의 신분증과 서류를 위조하여 수십억 원의 보상금을 현금화한 뒤 야반 도주했다는 내용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로비 안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어요. 사람들이 시어머니를 노골적으로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어요. 다리가 풀렸는지 그 자리에서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피켓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쓰러졌어요.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뒷걸음질을 치더니 로비 출구 쪽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잠깐만요. 아직 못 가십니다. 출동에 뜬 경찰이 남편의 팔을 잡아 세웠어요. 남편이 벌벌 떨며 팔을 빼보려 했지만 경찰의 소나기에서 빠져나가지 못했습니다. 현행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동행해 주셔야 해요. 두 분 다요.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시어머니를 경찰이 부축하듯 일으켜 세웠어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거짓 발작을 할 기력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멍한 눈으로 제 얼굴을 올려다봤어요. 저는 그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내려다봤습니다. 경찰이 시어머니와 남편을 호송차에 태웠어요. 호송차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로비 안까지 울렸습니다. 로비 안에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 두 명, 박수가 번져갔어요. 제 팀 동료들이 먼저 손뼉을 쳤고 타사 직원들도 하나둘 따라 쳤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태블릿을 가슴에 안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고개는 꼿꼿이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은 사내 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으로 퍼졌어요. 지난주에 저를 폐륜녀라고 욕하던 익명 게시판의 글들이 하나둘 삭제되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건 악랄한 시댁에 맞서 홀로 싸워낸 사람에게 보내는 응원의 댓글이었어요. 그날 오후 대기 발령 조치가 즉각 취소되었습니다. 회사 대표가 직접 제 자리로 찾아왔어요. 윤서 씨, 불편하게 해서 미안해요. 보안 시스템도 강화할 테니 핵심 프로젝트에 다시 복귀해 주세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날 저녁 책상 위에 놓인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유치장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윤서야, 제발 고소 취하해줘. 나 여기서 못 버텨. 살려줘. 저는 화면을 한번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그 번호를 영구적으로 차단해버렸습니다. 시어머니 번호도 함께요. 일말의 자비도 남겨두지 않았어요. 저는 휴대전화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모니터 앞으로 돌아앉았습니다. 화면 위에 새로운 프로젝트 기획안이 열려 있었어요. 저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려놓고 천천히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이혼 소송의 최종 선고 기일이었어요. 법원 복도에 들어서자 저 멀리 남편과 시어머니가 나란히 앉아 있는 게 보였습니다. 남편은 양복 소매가 헤어진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볼이 쑥 꺼진 얼굴로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두 사람 다 석 달 전 로비에서 피켓을 들고 악을 쓰던 때와는 딴 사람처럼 쪼그라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변호사 옆에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았어요.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 측의 장기간에 걸친 부당한 대우, 배우자로서의 보호 의무 방기,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와 업무방해 행위가 모두 사실로 인정됩니다. 원고 측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며 피고는 위자료를 전액 지급하도록 판결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묵직하게 울렸어요. 남편 쪽 변호사가 서류를 뒤적이며 뭔가 말해보려 했지만
판사가 서류를 탁 내려놓으며 말을 잘랐습니다. 특히 피고 측이 원고의 직장까지 찾아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아주 악질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접근 금지 명령도 함께 내립니다. 시어머니가 의자 팔걸이를 움켜쥐었어요. 손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어요.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법정을 나서자 햇살이 쏟아져 내렸어요. 법원 계단을 내려가는데 등 뒤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서야, 잠깐만 기다려줘. 뒤돌아보니 남편이 계단을 뛰어내려오다 발이 꼬여 비틀거렸어요. 제 앞까지 간신히 다가온 남편이 바짓가랑이를 두 손으로 움켜잡았습니다.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윤서야, 나 이러면 진짜 죽어. 위자료 낼 돈도 없어. 보증금도 다 압류당했다고. 제발 한 번만 봐줘. 저는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있는 남편의 손을 내려다 봤어요. 7년 전 시아버지가 쓰러지셨을 때 병원으로 달려가던 제 손목을 잡아주지 않았던 그 손이었습니다. 제가 잡채를 맞고 현관을 나설 때 뻗어나오지 않았던 손이었어요. 제가 로비에서 머리채를 접히고 바닥에 나뒹굴 때도 전화기 너머로 이해해달라고 징징대기만 했던 손이었습니다. 저는 구두발로 남편의 손을 벌레 털어내듯 뿌리쳤어요. 남편의 손가락이 바짓단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이해해달라는 말 이제 나한테 하지 마. 저는 돌아서서 계단 아래에 대기하고 있던 택시 문을 열었어요. 뒤에서 남편이 계단에 주저앉아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택시 문을 닫았습니다. 10년간의 끔찍했던 인연의 끈이 그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깨끗하게 잘려나갔어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등을 기대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법원 건물이 점점 작아지다가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가슴을 짓누르고 있던 거대한 돌덩이가 마침내 굴러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수진이 부부와 기획팀장, 팀원들을 최고급 레스토랑으로 초대했어요. 긴 테이블 위에 와인잔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가 다시 태어난 날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저는 아직도 그 지옥에서 못 나왔을 거예요. 수진이가 눈시울을 붉히며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야, 윤서야, 나 올릴 생각이지. 축하해요, 윤서 씨. 정말 고생 많았어요. 이제 마음 편히 일에만 집중하면 돼요. 축하합니다, 윤서 씨.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맑게 울렸어요. 저는 잔을 입에 대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치열했던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코스메틱 브랜드를 해외 시장까지 진출시키는 글로벌 총괄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획자라는 말이 저를 따라다녔어요.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저는 주말마다 보육원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직접 기획하고 디자인한 제품들을 한가득 들고 아이들을 만났어요. 아이들이 선물을 받아들고 한박 웃음을 지을 때마다 제 가슴 속에 작은 불씨가 하나씩 피어올랐습니다. 구하라는 꼬리표가 더 이상 수치가 아니었어요. 그 꼬리표를 제 방식대로 다시 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에 지인을 통해 소식이 하나 들려왔어요. 시어머니가 사기친 큰아들을 제 손으로 잡겠다며 너덜너덜한 전단지를 들고 거리를 헤매다가 결국 중증 치매 판정을 받아 이름 모를 요양병원에 수용되었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빚쟁이들을 피해 일용직을 전전하다 알코올 중독에 빠져 길거리에서 비참하게 살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도 아무런 감정이 일지 않았습니다. 통쾌함도 동정도 아무것도요. 그 사람들은 이미 제 세계에서 완전히 지워진 이름이었어요. 꽃이 만발한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저는 오로지 제 노력과 돈으로 일시불 결제한 세련된 세단에 올라탔어요. 선루프를 활짝 열자 시원한 바닷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뻥 뚫린 해안도로가 앞으로 길게 뻗어 있었어요. 조수석에는 첫 프로젝트 성공의 보상으로 스스로에게 선물했던 가방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졌어요. 저는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엔진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어요. 10년간 저를 올가매던 착한 며느리라는 굴레는 이미 까마득한 뒤편에서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눈앞에는 찬란한 햇살과 뻥 뚫린 도로만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핸들을 꽉 쥐고 환하게 웃었어요. 윤서는 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구하라는 꼬리표 하나 때문에 온갖 멸시와 폭언을 견디며 살았습니다. 자신을 친달처럼 품어주셨던 시아버지에 대한 은혜와 부채감 하나로 직장도 포기하고 아이도 포기하고 젊음을 통째로 바쳤습니다. 하지만 그 헌신은 시어머니에게 당연한 것이었고 남편에게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이었죠. 얼굴에 잡채가 날아왔을 때 윤서는 깨달았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은혜에 갚아야 할 빚으로 제 인생을 저당 잡힐 수는 없다는 것을요. 겉옷 하나 없이 겨울 골목길로 뛰쳐나온 그 밤이 윤서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수십 통의 불합격 통보에 무릎이 꺾일 뻔했고 시어머니의 집요한 괴롭힘에 모든 것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래도 윤서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곁에서 묵묵히 손을 내밀어준 사람들의 마음을 발판 삼아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착한 며느리라는 굴레를 벗어던진 윤서는 마침내 자기 인생의 주인공으로 우뚝 섰습니다. 뻥 뚫린 해안도로 위에서 가속 페달을 밟는 윤서의 얼굴에는 더 이상 눈물이 아닌 환한 웃음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